전 세계 방산 시장이 셧다운 직전인데 무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놓고 2년째 못 받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같은 국가만 그럴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국 주변국들조차도 난리인데요. 현재 일본은 무려 2조 3천억 원을 주고 산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전차 생산 라인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포탄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서 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프로젝트가 저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새롭게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캐나다가 적지 않게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전 세계 무기 공장이 완전 멈췄습니다. 군사계에서는 지금 중동만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중동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꺼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도 급한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충격적인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주요 무기체계 생산 속도로는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3개월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미국 미사일인 토마호크는 이란전 이후 3년치를 소비했는데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155mm, 포탄 전부 재고 부족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EU가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보낸 건 30만 발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아예 만들지 못한 겁니다. 애초에 약속을 해놓고 생산이 안 되니까 말은 100만 발 해놓고 30만 밖에 못 보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사계에서는 이걸 평화 배당금의 청구서라고 부릅니다. 평화에 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포탄이 나오는지 프로세스를 모른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포탄을 생산하는데 한 발에 한국의 50배 비용이 드는데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독일에서 포탄 공장을 만든다고 선언했다가 못 만든 것입니다. 지금 라인을 다시 까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직 한국만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남들이 쉴 때 한국은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과 야생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와 특별한 차별점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려진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자의 문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1위 국가 미국의 방산 공급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전 이후부터였는데 이제 이란 전쟁이 오면서 미국의 완전한 부하가 걸려버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계약한 2조 3천억 원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3주 동안 3년 이상의 토마호크 물량을 이란에 쏟아부었고 재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시스템에 탑재하려고 미국 FMS 프로그램에 8억 이상을 쏟아부으며 토마호크를 계약했으나 미 국방부는 최소 3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면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탑재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센카쿠 열도에 배치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물량 부족 선언으로 인해 불안에 떨게 된 상황인데요. 일본은 그것을 위해 미사일 발사대도 개량했으며 이지스함도 개조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는데 미국에서는 일본용 미사일은 뒤로 미루고 당장 미국부터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은 유럽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해 주지 못하더니 이제 패트리어트를 한국에서 빼서 중동에 배치하는 모습도 최근에 보였습니다. 이런 지구상 가장 큰 민주진영의 무기 공급자의 위기는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흐름이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매달리고 천공투를 앞다투어 계약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흥미로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집니다. 바로 폴란드 잠수함 문제입니다. 폴란드 잠수함,
갑자기 한국이 언급된 상황인데 폴란드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수십조 원어치를 한국에서 사갔는데 폴란드가 하나 못 산 게 있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폴란드 해군이 지금 보유한 잠수함은 딱 한 척입니다. 그것도 1985년 소련에서 만든 곧 퇴역하는 잠수함입니다. 정비하고 수리하면서 굴리고 있는데 언제 퇴역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걸 교체하는 사업이 오르카 프로그램인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A26 잠수함이 거의 확정 분위기였습니다. 지중해에 더 적합하고 딱 폴란드가 원하는 사이즈라며 내부적으로 너무 한국에 몰아주고 있으니 이번엔 유럽산을 구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스웨덴 제안이 우리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서명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파트너와의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 국방차관이 직접 한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후보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서가 이미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판을 엎을 수 있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왜 폴란드가 이러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표면적 이유는 수직 발사관입니다. 잠수함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인데 스웨덴이 이걸 확실하게 보장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실질적인 거라서 한국에 와닿는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협상판을 엎으려는 진짜 이유는 기술 문제는 반드시 납기 지연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독일이 그렇듯 전차 문제를 비롯한 잠수함에서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이들은 몇 년간의 지연을 겪었으며 제대로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모두 납기와 관련된 문제로 폴란드는 지금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코앞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스웨덴 A26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KSS-3 배치2는 이미 진수에서 운용 중이며 수직 발사관도 달려 있습니다. 실물이 존재하는 데다가 지금 한국 잠수함은 최초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도 가능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기준에 따르면 한국 잠수함은 폴란드가 원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폴란드 국방부가 6월 말까지 결론 낸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공급 속도를 K2 전차 계약과 K9 자주포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폴란드는 잠수함 분야에서는 좀 더 자신들에 맞는 다른 모델을 써 보고 싶었는데 결국 돌고 돌아 납기와 성능 가성비 그리고 실전성까지 갖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보이게 된 겁니다. 캐나다의 착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한국의 잠수함 심사를 3월 말에서 4월 말로 다시 미뤘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이 좀 더 보완된 제안서를 들고 와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를 보였는데요. 군사계에서는 이를 두고 캐나다는 한국의 잠수함 슬롯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 많은데 지나친 자신감과 여유를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발주하는데 이 금액이 크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나 폴란드 쪽에 나눠 분할 수주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요구하는 게 많고 절충이 많은 반면 폴란드는 한국식을 잘 아는 이들입니다. 폴란드는 특히 캐나다와 특별하게 비교되는 점이 있는데 기술 이전보다 완제품을 원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폴란드도 캐나다처럼 기술 이전을 원했는데 막상 기술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이전 때문에 납기가 늦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공장을 짓고 다 떠먹여줘도 폴란드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고 공장을 만들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일단은 완제품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폴란드도 기술 이전을 원하겠으나
당장 국방부터 강화하자는 주의입니다. 이런 나라는 계약이 빠르고 도장부터 찍는데 캐나다는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들어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발트해 상공은 양측 공군력이 매일같이 대치하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리투아니아의 샤울레이 공군기지에 최신 예라팔 전투기 4대를 배치해 발트 3국의 영공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은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위치 식별장치 트랜스폰더를 끈 채 비행계획 제출도 없이 나토 영공 근처를 비행하며 대응 능력을 시험해 왔는데요. 사건은 러시아의 대규모 항공편대가 발트해 공해 상공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Tu-22m3 전략 폭격기 2대와 이를 호위하는 수로 E-30SM2, 수호 E-35 전투기 등 약 10여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폭격기에는 지상 타격용 KH-22 초음속 미사일이 장착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프랑스 공군의 라팔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러시아 편대에 접근해 유관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 탈리우스 타격 타겟팅 포드를 가동해 러시아 수호 E-30SM2와 Tu-22m3를 정밀하게 라곤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전투기들은 상대의 조종사 얼굴이 보일 정도인 수미터 거리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주고받았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등 인근 나토 회원국들의 전투기들이 동시에 출격하여 러시아 편대를 에워싸는 거대한 공중 포위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대치는 서방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4.5세대 전투기들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라팔이 전면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폴란드의 FA-50 역시 발트해 긴장 상황에서 자기 몫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러시아의 Tu-22m 폭격기나 수호 E-35 같은 고성능 기체들이 대거 나타나면 나토는 가장 강력한 기체인 프랑스의 라팔이나 폴란드의 F-16, F-35를 먼저 전방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FA-50PL은 다음과 같은 핵심 임무를 맡았는데요. F-16들이 러시아 전투기를 마주하러 나간 사이 폴란드 본토 영공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초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치 상황 전후로 러시아의 IL-20 정찰기가 발트해 근처를 기웃거렸는데 이 정찰기를 식별하고 외곽으로 밀어내는 임무에 FA-50이 직접 투입된 기록이 있습니다. 폴란드 제23전술 공군기지는 과거 미그-29를 운용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FA-50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번 발트해 위기 상황에서 이 기지의 FA-50은 긴급 출격 스캔블 명령을 받고 수차례 이륙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근처에서 무력 시위를 할 때 FA-50은 빠른 가속력과 반응 속도를 앞세워 가장 먼저 대응 전력으로 식별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밀리터리 커뮤니티와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FA-50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F-16보다 유지 보수가 수월해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나토의 공중 감시망을 촘촘하게 메웠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6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어 나토 표준 기체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프랑스와 러시아 대치 상황에 대해 폴란드 공군은 나토 연합군과 함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공 침범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강경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두 전투기의 충돌이 발생한 곳은 발트해입니다. 유럽 에너지와 물류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데요. 러시아는 이 항로를 통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곧바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긴장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이 상황에 따라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나토 유럽 회원국은 자국 방어에 필요한 전력의 약 절반 수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성 정찰과 공중 급유 전략 수송, 통신 체계 등
핵심 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나토의 핵심 기능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미국 없는 나토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휘 통제 체계 역시 문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토의 작전 구조는 거의 전부 미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순간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약 30만 명의 병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대규모 병력 운용 능력이 제한적인데요. 미사일 운용 규모에서도 미국은 단기간에 수백 발을 소모할 수 있는 반면 유럽은 장기간 누적된 물량도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핵억제력 문제도 있는데요. 유럽 내부에서는 프랑스 핵전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이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토는 더 유럽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의존해왔던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 구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럽형 나토입니다. 미국의 지위와 자산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도 분명한데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향후 10년간 최소 1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성과 정찰 수송 및 통신 핵억 재력까지 모두 새로 구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미국의 안보 우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럽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토 주재 30개국 대사단은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대사들이 대규모로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내 방산 기업들과 직접 교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직접 찾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를 방문해 구축함과 잠수함, 무인 수상정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AI 기반 자율항행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함정 운영 시스템까지 확인했는데요. 나토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기술 체계였습니다. 유럽은 지금 미국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군에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상위권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 기준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됐습니다. 현역 병력 50만 명, 예비 전력 310만 명, 전차 2200대 이상, 항공 전력 100대 이상, 육군, 공군, 해군 전력이 고르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도 확대되고 있는데 2026년 기준 약 65조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생산이 가능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무기를 직접 만들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을 두고 방산협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발발한 중동 전쟁. 이 전쟁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외교 관계와 동맹 관계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